네, 우리 반도체로 우리 3프로와 굉장히 인연을 오래 맺으셨던 우리 이주환 박사님이 오늘 오랜만에 함께 하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아,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네, 아유, 잘 지내셨어요? 아침 방송 오랜만이어가지고 네, 적응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잠도 좀 깨야 되고. 네. 왜 이렇게 몸이 좋아지신 거예요? 아, 와, 거의 뭐 벌크업이 지금. 며칠 전에 가족 모임 갔더니 그러더라고요. 친척들이 그 연령대 동급 최강인 것 같다고. 그러니까, 와, 지금 뭐 가슴 근육 뭘 좀 하세요? 아니 뭐 반도체 얘기하는 시간에 갑자기 아직 반도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피지컬 얘기를 네, 헬스 꾸준히 하고요. 네. 주말에 자전거 한 번씩 타고. 그러세요? 네. 와, 이게 지금 저 화면이 약간 좀 앞에 광고판 때문에 가려져서 그런데 어마어마합니다. 복근도 왕자가 있다고 봐야 되겠는데, 그죠? 제가 복근 운동은 거의 잘 안 하는데 보여주기 위해서 운동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근데 이 여름 되기 전에 조금 하긴 하려고요. 수영장이라도 가게 되면 혹시라도 상탈을 해야 되니까 지난주부터 복근을 시작은 했습니다. 평상시에 잘 안 해요, 복근 운동. 그래요? 네. 운동하는 재미가 또 있군요. 이렇게 뭔가 딱 이렇게 보여줄 때 이거 뿌듯함. 이제 뭐 거울을 운동 끝나고 보면 어디가 약한지가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주에는 어떤 부위를 조금 더 내가 집중해야 되겠다. 그리고 계획을 좀 세우죠. 주간 단위로. 아휴, 그렇습니다. 자, 우리 이주환 애널리스트분과 함께 일단 반도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반도체가 이제 올해 제일 또 핫하기도 한 것 같고요. 그렇죠. 연초부터 거의 뭐 반도체 주식 안 사면 뭔가 소외되는 느낌? 막 이런 거였었잖아요. 분위기가. 맞습니다. 그게 작년까지는 2차 전지가 좀 그랬었고 배터리 쪽이 올해는 완전히 분위기 바뀐 걸 느낄 수가 있겠더라고요. 네. 확실히 뭐 AI 발 맞습니다. HBM 때문에. 네. 근데 역시 뭐 제일 핫한 데는 엔비디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가 이제 미국 이제 주식시장 낮밤이 다르니까 예. 엔비디아가 사실은 $1,000 거의 목전에 뒀다가 이제 조정을 좀 받았잖아요. 네. 거의 한 $750까지 밀렸다가 최근에 다시 계속 올라가서 $900로 회복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PER을 보니까 75 정도. 사실은 초반에 너무 급격하게 올라가서 약간의 거품이 있다고 그냥 속도 면에서 거품이 있다고 생각은 했었는데 네. 그 정도 올랐는데도 아직도 PER이 75다. 그러면 우리가 한 3년 전에 테슬라가 1000불 치고 올라갔을 때 PER이 1000 정도 나왔거든요. 1000이요? 그러니까 그때 정말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는데 너무나도 조금 테마가 몰렸던 거죠. 전기차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갔었어요. 그러니까 확실한 거품이라고 그때는 얘기할 수 있었는데 네. 75 정도면은 사실은 나스닥이나 미국 주식 시장은 한국보다는 PR이 좀 높게 형성이 돼요. 전반적으로. 거기다가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성장주로 분류가 되잖아요. 가치주보다는. 그래서 PR이 좀 높은 편이다. 그래서 물론 고금리 시대이기 때문에 PR이 조금 높은 거 아니냐는 느낌 들긴 하지만 여전히 아직까지도 엔비디아를 대체할 만한 강력한 도전자는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서 이게 속도면에서 거품인 거지 절대 레벨 자체가 거품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서요.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 한번 조정까지 받았기 때문에 당분간은 또 상승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블랙웰을 지난번에 GTC 2024에서 발표를 하면서 네. 역시 기술력에 있어서는 뭐 여기저기서 AI 툴을 만들겠다, 독자적으로 하겠다라는 기업들 많이 있잖아요. 빅테크 중에서. 근데 역시 기술면에 성능면에서는 아직은 엔비디아가 한 수 앞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준 이제 그런 컨퍼런스라고 생각이 되고 있어서요. 이제 그런 것들이 실력과 실적이 뒷받침되고 있는 뭐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와. 근데 이게 이제 한 대충 제가 지금 찾아보니까 한 1년 새에 한 3배 이상 올라갔네요. 정말 많이 올랐죠. 그래서 속도 면에서는 제가 좀 거품이 있다고 늘 느꼈던 거고요. 근데 작년 실적하고 올해 실적이 또한 증가하는 거 생각해 보면 3배 이상이거든요. 순이익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사실은 결국에는 우리가 PER을 따지는 것이 이제 순이익하고 시가총액 가지고 나누는 거잖아요. 네. 순이익이 만약에 10배가 올라갔는데 주가가 3배 올랐다라면 그걸 거품이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려운 거죠.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는 상태에서 오르는 거는 확실한 거품인 건데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는 약간의 거품이 있다고 느꼈는데 그걸 또 실적 발표를 통해 가지고 의구심을 다시 한번 해소시켜줬잖아요 지난번에.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 정도 속도, 이 정도 PR 레벨이면은 그렇게 지나친 거품은 아닌 것 같다라고 최근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럴 가능성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엔비디아라는 데 이제 워낙 강력한 AI 관련된 뭐 핵심 칩을 생산하는 업체다 보니까 자, AI 시장이 막 열리는 상황에서 야, 지금은 뭐야? 엔비디아 칩 없으면 안 돼. 이제 이러니까 이제 전부 다
뭐 서비스 업체나 이런 데들이 이제 엔비디아 칩을 엄청 막 구매를 해갖고 실적도 잘 나오고 없어서 못 파는 상황까지 이제 오긴 왔는데 실제로 막 이렇게 운용을 막 이렇게 해보다 보니 야,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처음에 막 뭐가 시작될 때는 겁나니까 막 이것저것 막 사둘 거 아니에요. 우리가 뭐 사업할 때도 좀 처음엔 막 이것저것 막 사놓는데 알고 보면 필요 없는 것들도 생각보다 많이 이제 이사할 때도 그렇고 생겨나잖아요. 마찬가지로 혹시 AI 산업 이쪽에서도 야, 엔비디아 막 처음에 우리 확보 못하면 죽어 그래요. 막 다 미친 듯이 사댔는데 야 이렇게 해보니까 사실 이 정도 칩까지는 안 해도 이제 이 정도는 나오는데 우리가 너무 오버한 거 아닌가 이런 타이밍이 혹시 오지는 않습니까? 정 프로님이 정말 잘 지적을 해주신 포인트인데 예. 이게 옛날에 한 2019년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예.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일본이 한국에 대해서 세 가지 품목에 대해 불화수소를 포함해가 고순도 불화수소를 포함해가지고 네. 수출을 금지시켰던 상황이 있습니다. 음. 그때 이제 일본이 유일하게 99, 11을 생산할 수 있었거든요. 불화수소를. 그래서 거의 일본에 전적으로 우리가 의존하던 상황이었었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몇 달이 지나면 큰일 났다. 반도체 공장 서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초반에. 네네. 근데 사실상 생산에 지장이 전혀 없이 지나갔거든요. 네. 그래서 나중에 삼성전자에 있었던 지인들 통해 알아보니까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물론 국산으로 대체를 하고 중국산으로 대체를 했는데 사실은 일본만큼의 퀄리티는 아니었었다. 예를 들어서 일본께 11, 12, 9까지 됐었더라면 대체하고 있는 국산품은 기껏해야 뭐 7, 9 정도 가지고 했던 건데 그게 이제 7, 9, 11 나오는 게 99.999 할 때 9가 7개 나오면 그렇죠. 네. 99 다음에 소점 다이에 7개가 더 있으면 99 되는 거고 네. 이런 건데 그래서 무조건 고순도를 써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던 것이 어떻게 보면 선입견이었다는 거죠. 실제 대부분의 공장에서는 훨씬 더 저품위의 불화수소 써도 공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네. 계속 일본 걸 써보고 일본 거가 무조건 좋다고 생각해서 일본에서 제공하는 굉장히 초고순도를 써보다 보니까 다른 건 쓰면 안 되는 줄 알았었는데 예. 해보니까 큰 문제가 없더라. 일대에도 별 지장이 없더라. 예. 그래가지고 국산품으로 굉장히 빠르게 대체가 됐던 거거든요. 지금도 AI도 마찬가지인 게 엔비디아 칩이 하나가 5천만 원이 넘잖아요. 네. 칩셋이 H100 같은 경우에 이 정도가 필요한지 모르지만 어쨌든 지금 우리가 손에 쥘 수 있는 칩이 그거밖에 없으니까 이거 무조건 써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네. 근데 우리가 지금 많이 그러니까 정말로 어쨌든 뭐 슈퍼컴퓨터 같이 네. 굉장히 복잡한 연산을 해야 되는 쪽에는 그게 필요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지금 같이 온 디바이스라든지 아니면 빅테크 기업들을 통한 우리 일반 사용자들이 사용해야 되는 수준의 인공지능 수준이라면은 정말 그 정도 고성능 칩이 필요할까라는 게 저도 사실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런 것이 지금 열풍이 한번 지나고 나면은 정말 어떤 고성능 칩이 필요한 분야가 있을 것이고 그보다는 네. 조금 많이 떨어지는 성능의 AI 칩으로도 충분한 영역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어서요. 예. 이제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교통 정리되는데 한 1, 2년 정도 시간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때쯤 네, 네. 되면은 엔비디아가 만드는 것이 아닌 품질의 AI 칩도 충분히 이제 시향성이 있다고 느꼈을 때 굉장히 그렇게 되면 이제 경쟁 관계가 복잡해지는 거죠. 네네네. 고객도 많은 선택지가 생기는 거고 그다음에 어쨌든 우리는 엔비디아에 지금 공급하는 거 목표로 지금 HBM을 지금 생산하고 있잖아요. SK 하이닉스인데 네. 그들도 사실은 조금 더 노선의 전략에 수정이 필요한 모먼트가 생기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 시점이 저는 언젠가 올 거라 생각이 되는데 지금 네. 정프로님이 네. 정말 옛날보다 날카롭게 미래를 예측하면서 잘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는. 저는 점점 이제 몸을 좀 숨기게 되고요. 우리 갑자기 앞에 있던 박사님 앞에 있는 광고판을 없애버렸습니다. 아유, 우리 시청자분들 보시기라도 좋으라고 저는 그냥 점점 내려가서 그냥 머리만 살짝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엔비디아는 나중에 시간이 좀 지나서 경쟁자가 등장한다거나 이 시장에 대한 뭐 우리 여러 기업들의 또 뭐 대체제가 나온다거나 이러면 이제 모르나 지금까지는 아직까지는 그럴 상황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지금 현재 퍼 75 정도는 성장주 미국 나스닥 여러 가지를 고려해 보건데 그렇게 고평가는 아직은 아닌 것 같다. 아니죠. 예. 너무 만약에 여기에 네. 이제 기업의 실적은 예상치를 계속 부합하게 엔비디아가 보여주고 있는데 네. 연말쯤 돼서 이제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혹시 내년에 굉장히 빠르게 한 두 번, 세 번 이상 금리 인하가 되면은 네. 사실은 자동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고PR에 대한 부담이 없어지는 거예요. 금리가 낮아지게 되면은 네. 그렇게 되면 사실은
75가 사실은 150 수준까지도 그렇게 높은 PR이 아니다라고 느끼는 시점에 올 수도 있는 것이어서 네, 물론 그게 항상 주가라는 건 중간에 몇 번의 조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 가격에서 뭐 2배까지 그냥 바로 올라갈 거라고 생각은 아무도 하지 않겠지만 네. 충분히 가능성 있는 그 레벨 1이 아닐까? 지금의 2배 정도 수준이 네, 네, 이런 네. 가능성도 열려는 있습니다. 아. 금리 인하라는 전제 하에서. 그래요. 지금 저 시총이 제가 보니까 2조 2,600억 달러면 거의 뭐 얼마야? 한 2,700조? 뭐 이쯤 될 것 같은데 느낌이. 그럼 이제 여기서 가격이 그렇게 가면 도대체 얼마짜리 기업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사실은 미국의 이제 테크 IT 섹터에서는 많이 있었어요. 굉장히 예. 치고 올라가서 10위권, 20위권 밖에 있던 기업들은 순식간에 탑3로 올라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물론 거기서 오래 유지할 수 있느냐는 별개의 얘기인 거죠. 사실 우리가 전통적으로 탑3, 탑5를 유지하고 있던 기업들은 그게 10년, 20년 정도를 5 밑으로 내려가지 않았던 그런 기업들이 많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물론 그 정도 위상으로 오래 지속할 수 있을지 여부는 좀 별개의 거고 일단 순간적으로 그 정도 높이까지 한번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여지들은 늘 있는 거죠. 네. 바이오도 그런 경우들이 있었고 네, IPO도 네, 네. 있었고 뭐 메타나 구글도 항상 초반에는 그런 식의 한 번 좀 서프라이즈가 있었던 기업들인데 네. 그걸 끝까지 유지할 수 있으면 정말 이제 명품 기업이 되는 거죠. 그때부터는. 네네네. 자, 그러면 이제 엔비디아가 그렇게 잘 되면 뭐 우리한테 뭐 아주 손해는 아니고 우리도 이제 엔비디아와 함께 잘 나갈 HBM들이 있는 거잖아요. SK랑 그렇죠. 우리는 어쨌든 엔비디아도 현재는 가장 중요한 파트너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네, 한국의 네, 삼성전자, 네. SK 하이닉스인 거고. 네. 다만 지금 이제 최근에 빅텍스 기업들은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퀄컴, 최근에 애플까지도 AI 칩을 자체로 지금 제작해서 조달하는 쪽으로 지금 전략을 잡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쪽에도 HBM을 사용하는지 여부는 지금 정확하게 밝혀지지는 않고 있어요. 이전에도 보면은 우리가 제가 이제 반도체를 연구하다 보면은 네네. 항상 낸드 시장의 시장 점유율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던 기업 중에 의외 기업이 항상 있었던 것이 인텔하고 애플이거든요. 아, 인텔 애플이 낸드를 만들어요 자체? 낸드를 자체적으로 만들어 있었고 그 다음에 또한 우리가 모바일 쪽에서 AP용 반도체 있잖아요. 예. 모바일 프로세서 예, 쪽에도 상당 부분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던 기업 중에 하나가 항상 애플이었어요. 음. 근데 우리가 왜 얘는 반도체 기업으로 구분을 안 하잖아요. 애플 같은 경우는. 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자신이 만드는 거는 자가 소비용으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자사용만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에 나오질 않는 거죠. 예, 제3자 물량으로. 그러니까 얘를 반도체 기업으로 우리가 구분을 안 했던 거지만 기술은 갖고 있었던 거고 실제로 생산했던 건데 네. 지금 제가 앞에 언급했던 한 4개 정도의 빅테크 기업들이 대부분 AI 칩을 직접 설계하고 물론 만드는 건 TSMC가 만들 수도 있고 인텔 같은 경우는 직접 만들 수도 있겠죠. 공장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인 사이 나오진 않아요. 왜냐하면 외부에 공개되지 않고 자체로 쓰니까 그거를 이제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해서 뜯어보면 알 수는 있겠죠. 네. 어디 칩을 사용했는지. 근데 그렇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얘네들이 정말 어느 정도 사양의 칩을 사용하고 있는지 거기에 한국산 HBM을 사용하고 있는 건지 아닌 건지 아니면 아예 HBM을 사용하지 않고 초기에 엔비디아 칩 모델처럼 그냥 GDDR6나 5 같은 것들을 여러 6개, 8개, 12개 정도 평면상으로 2D로 지금 쌓아서 만들고 있는 건지 그런 것들이 좀 확인이 되고 있지 않아서 네. 근데 만약에 그런 물량들이 늘어나게 된다라면은 거기에 HBM을 사용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국내 기업들이 이제 고객이 굉장히 많이 확대될 수 있느냐, 익스텐션 될 수 있느냐, 네. 아니면 오로지 엔비디아 보고 가야 되느냐라는 것에 이제 차이가 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미래에. 결국은 근데 이 AI 칩의 최고 좋은 성능을 위해서는 또 최고의 메모리들이 같이 붙어줘야 되는 거는 맞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국에는 그뿐만 아니라 플랫폼을 운영하는 대부분의 빅테크 기업들은 이제 데이터 센터를 갖고 있잖아요. 예. 우리가 2017년도, 2018년도 이후쯤부터 빅데이터 센터로 인한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은 서버용 D램이 굉장히 고가로 형성이 되면서 반도체 기업들의 이제 마진을 높여주는데 기여를 많이 했었거든요. 네네. 근데 결국에는 데이터 센터를 최근에 이제 빅테이크들은 이제 확장을 다시 하는 와중에 이제는 기존에 쓰던 기업용 서버용 D램 대신에 AI D램을 사용했다. AI 칩을 사용했다라는 무브먼트가 보이고 있는 거고요. 네네네. 그래서 결국에는 기존의 서버용 D램을 대체하는 것들이 AI용 칩으로 지금 변환되고 있는 것이고 물론 거기에는 이제 HBM이 상당 부분 들어가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 네네. 이제 이런 부분들은 대규모 기업 데이터 센터에는 아마 고가의 칩들이 사용될
가능성이 높은 거고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네이버에서 검색하거나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간단한 질문을 하고 거기에 답변을 받는 수준에서는 그 정도 고가의 고성능의 칩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는 영역이 분명히 지금도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마하1 같은 경우 삼성전자가 지금 출시하겠다는 것들도 네. 아마 엔비디아보다 가격이 한 3분의 1, 4분의 1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심지어는 5분의 1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얘기는 성능도 상당 부분은 좀 절충을 한 거죠. 네. 그렇지만 우리가 일반 소비자가 사용하는 양산 레벨에서는 그 정도 성능이면 충분하다. 우리가 굉장히 복잡한 연산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뭐 미래를 예측해야 되는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상당 부분 이제 플랫폼 업체들의 어떤 AI 칩의 접근 양상이 좀 다른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에는 여전히 엔비디아 칩을 사용해야 되는 특히 그래픽에 같이 연동되어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빠른 연산이 필요하고 또 네. 데이터 전송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네네. 두 개의 시장이 같이 성장할 거라 보고 있고요. 이제 두 개의 시장은 계속 같이 갈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가의 엔비디아 칩과 그 정도의 성능은 아니지만 상당히 가격을 낮출 수 있고 전력 소모를 줄일 수 있는 칩. 이 두 개 시장 병행해서 병립해서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럼 이제 우리나라 HBM만 좀 이제 좁혀서 보자면 현재 삼성전자랑 SK가 치열한 경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초반은 SK가 완승을 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가 엄청 따라가고 있는 그런 그림인 거잖아요. 근데 삼성전자가 뭐 계획 같은 거 얘기하는 걸 보면 연말 지나 한 내년쯤에는 SK를 꼭 그 역전할 수 있을 것 같은 이런 이제 메시지들을 계속 내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그게 가능한 거예요? 아니면 뭔가 조금 이제 그냥 계획이라든지 희망 정도를 얘기한 거라고 생각해야 됩니까? 우리가 기업들을 비교할 때 얘네들 실력이라고 할까 경쟁력 비교할 수 있는 지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 그 중에 하나는 이제 매출 볼륨이죠. 네. 시장 점유율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기술력이죠. 네. 누가 몇 나노 기술을 더 많이 만들었느냐 뭐 이런 것들. 근데 삼성전자가 어떻게 보면은 파운더리에서 기술력만 놓고 보면 TSMC에 뒤지지 않잖아요. 네. 3나노 진입 시점도 더 빨랐었고 올어라운드 게이트 올어라운드 기술도 먼저 적용을 했었고 네네네. 그렇게 따지면 삼성전자가 더 우위에 있는 거잖아요. 기술력만 놓고 보면. 기술력으로. 근데 삼성전자 TSMC가 앞섰다라고 인식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파운더리 시장에서. 네. 그래서 결국에는 그건 되게 종합적인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12단을 먼저 SK 하이닉스나 마이크론보다 먼저 도입을 했다. 그럼 기술력에서는 좀 앞서 있다 볼 수 있는 부분인데 그렇다고 그러면은 하이닉스보다 HBM 시장에서 삼성전자 더 강자냐라고 생각하는 건 또 별개 문제인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좀 접근해야 돼서 연말이나 내년 초 갔을 때 단순한 기술력만 놓고 봤을 때 비교를 할 것이냐, 결국엔 시장에서 임팩트와 시장 점유율을 볼 것이냐, 그 다음에 아니면은 아예 매출과 수익률을 볼 것이냐, 네. 이런 다양한 지표를 봐야 되는데 봤을 때 그 후자 쪽에 포커스를 둔다면 역시 SK 하이닉스가 당분간은 1위 기업의 위상을 놓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네. 단순한 기술력만 놓고 보면은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 따라왔다라는 시점이 1년 이내에 이루어질 수도 있는데 그걸 가지고 종합적으로 앞섰다라고 보긴 좀 어렵다. 저는 이런 관점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 이제 요건 약간 뭐 음모론 비슷한 얘기긴 한데 이른바 TSMC가 결국 이제 엔비디아 칩을 만드는 회사고, 근데 이제 TSMC가 공공연하게 혹은 뭐 대만에서도 그런 얘기들을 이제 많이 하는 게 삼성 때려잡자, 삼성을 잡아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이제 TSMC가 많이 했었기 때문에 사실은 기술력에서 SK보다 삼성전자가 별로 뒤지지 않거나 혹은 더 괜찮을 수 있는데도 TSMC가 애써 삼성전자의 HBM은 마치 지금 현재 만들고 있는 엔비디아의 칩과 잘 안 맞는 것처럼 뭐 이렇게 이제 자꾸 좀 태자를 놔서 삼성전자가 못 들어가는 거 아니냐는 얘기를 하는 분도 있습니다. 요거는 현실감. 지금 사실은 엔비디아가 우리가 보통 뭐 지금 관심사가 전문가 아니더라도 신문지상에 많이 나오니까 뭐 퀄을 통과했느냐 안 했느냐, 네네네. 테스트 중이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예. 이제 퀄이라는 게 반도체 업체에서 이제 제가 이전 엔지니어로 할 때 보면은 그게 뭐 IBM이 됐던 뭐 HP가 됐던 최종적으로 고객한테 넘어가기 위해서 반도체에 대한 종합적인 모든 성능과 실장 꽂았을 때 아무런 에러가 없이 돌아가느냐, 네. 본인들의 마이크로 프로세서와 이제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과정이 퀄 테스팅인데, 이렇게 했을 때 과연 엔비디아가 그 테스트 요건을 HBM을 그 단건으로서 하는 건지 아니면 최종적으로 TSMC의 그 후공정의 모든 패키지 기판까지 완성한 뒤에 하는 건지에 따라서 네. 지금 말씀하신 그 이제 음모론이 어느 정도 신빙성 있느냐 없느냐 조금 달라질 것 같고요.
근데 만약에 어쨌든 최종적으로 엔비디아 칩세트는 마지막에 가서 시스템에 가서 최종적으로 그걸 패키지하는 것들은 결국 TSMC가 맞아요. 거기에서 엔비디아 GPU와 그다음에 HBM을 다 묶은 다음에 그걸 네. 전체 기판에서 최종적으로 웨이퍼 레벨로 하는 것은 TSMC가 하는 건데 그 평가를 그럼 TSMC가 하는 거냐 아니면 엔비디아가 자체적으로 엔지니어들이 평가를 하는 거냐 요 정확한 과정을 제가 지금 정보를 얻지 않아서 네. 지금 그 음모론이 그냥 단순한 음모론인지 신빙성이 있는지가 좀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인 모든 거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평가와 결론 자체를 엔비디아가 직접 하는 거라면 그냥 네. 음모론에 그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상방 부분 TSMC가 어떤 결정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거냐 네네네. 면은 어느 정도 살짝 영향력이 있다 정도인데 제가 볼 때 그 음모론이 그렇게 크게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좀 어렵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네. 엔비디아 그런 것들을 결국엔 합쳐업체이잖아요. TSMC도 네네네네. 거기한테 최종 결정권을 줄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뭐 그 음모론지 주장하시는 분들은 어쨌든 생산할 수 있는 데가 TSMC 하나이다 그렇긴 하죠. 보니까 네. 거기서 뭐 기술적으로 이게 좀 안 돼요라고 얘기하면 그거를 거부할 수 있는 힘이 엔비디아가 과연 있을까? 그럼 TSMC 말고 다른 선택할 수 있는 그 선택지 대안이라는 게 현재 없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가 아마 좀 나오는. 근데 생각해 보면은 네. 물론 삼성전자가 좀 복잡하긴 하죠. 단일 회사인데 사업본부별로 사실은 거기 독립체사를 갖게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파운더리 사업부는 완전히 별개인 거고 메모리 사업부는 별개인데 지금 TSMC가 견제를 해야 된다면 삼성전자의 파운더리 사업 쪽인 거지. 지금 HBM은 메모리 사업부잖아요. 네. 결국엔 D램이니까 그래픽 D램을 패키지 방식이 새로운 게 등장한 거기 때문에 굳이 메모리 사업부를 견제를 해야 될까 이런 생각도 드는 게 왜냐하면은 결국에는 엔비디아가 전체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물량이 많아져야 본인이 매출이 증가하는 건데 네. 거기에 공급하는 HBM의 물량이 부족해서 사실은 다 지금 고객한테 납품 못한 상황인데 네네네. 삼성 것까지 들어와서 더 많은 HBM을 확보하면 자기들이 더 많이 물량을 팔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구조의 메모리 사업부 쪽에 견제를 할 이유도 없을 뿐더러 네. HBM의 공급이 부족해서 자기들도 매출이 부족해지는 상황에서 굳이 다른 세컨드 플레이어가 HBM을 잘 만들 수 있다라면 환영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전체 공급망 자체를 보는 시야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현재 그러면 AI 칩 만드는 데 있어서는 HBM이 제일 핵심이에요. 그게 안정적으로 공급이 되는 게. 결국은 그거 하나만이라 보기는 어렵고요. 우리가 AI 칩을 뜯어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중에는 HBM이라는 게 하나 있고 그 중에 HBM을 컨트롤할 수 있는 로직 칩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옆에 또 가장 핵심이 될 수 있는 GPU가 들어가죠. 네, 이게 네, 프로세스 네. 역할을 해주는 네. 이 전체를 묶어가지고 패키지로 하는 게 이제 TSMC의 역할인 건데 이 중에서 그러면 HBM만 잘 만드는 되고 HBM만 부족하고 그럼 GPU는 부족하지 않는지 이런 부분까지는 사실은 저희가 정보를 정확히 알 수는 없는데 그거를 아마 지금 TSMC는 갖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전체를 다 받아가지고 본인들이 최종 패키징을 하기 때문에 네. 그럼 GPU도 자기들이 만들잖아요. 네. 그래서 GPU는 생산에 부족함이 없는 건지 공급에 부족함이 없는 건지 HBM이 병목인지 GPU도 병목인지 근데 사실은 지금 TSMC 자체 모든 라인이 풀캐파가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네. 거기에 지금 애플 물량이 상당하거든요. TSMC의 주요 고객 가장 큰 고객 애플이기 때문에 네네. 애플의 물량을 주기 위해서 엔비디아 물량을 풀리 서포트 못한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 중에는 이제 GPU도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단순히 HBM이 그냥 크리티컬한 부분인지 이거는 사실 우리가 단언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 삼성전자가 그 최고의 기술자들 뭐 400명인가 모아서 뭐 팀 만들었다고 하잖아요. 뭐 최근에 그런 뉴스가 400명 있던데. 구성해서 네. 뭐 제가 이제 어제도 이제 다른 전문가분과 얘기를 해보면서 100명은 이제 바로 지금 이제 HBM3E라고 할 수 있는 거 지금 이제 바로 쓰여야 될 것들이고 나머지 300명은 그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있다고 HBM4를 준비하는 인력이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네. 지금 사실은 어쨌든 타도 SK 하이닉스인 건 맞는 것 같고요. 네. 어쨌든 여지까지는 한 발 뒤져 있다라는 건 본인도 인식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중간에 공백이 좀 있었잖아요. 네. 하이닉스가 꾸준히 2018년, 19년, 20년 공백 없이 밀고 나갔을 때 삼성전자 생각보다 이제 수요가 생기지 않으니까 시장이 커지지 않으니까 잠시 좀 접었어요. 양산로 가는 데서 그 사이에 3세대, 4세대에서 역전을 당해버렸던 거죠. 네네네. 그래서 지금의 결과가 왔던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걷어뛰고 가야 되겠다라는 전략이 와서 8단 대신 12단 4세대로 나온 거고 5세대, 6세대 때는 우리가 먼저 들어가자라는 이제
전략을 세웠던 것으로 인식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이 작전이 성공할지 여부는 결국에는 이제 엔비디아의 퀄 테스트 통과 여부도 좀 봐야 되는 것 같고, 또 중요한 거는 8단과 12단의 차이가 있거든요. 네. 지금 현재 주력은 8단인데 마이크론도 8단이고 하이닉스도 8단인데 바로 12단으로 갔잖아요. 그런데 이제 고객이 과연 12단에 대한 선호가 높을 거냐, 여전히 8단을 선호할 거냐. 이게 이전에도 보면은 12인치 팹을 도입했을 때 무조건 이게 최첨단 제품이니까 고객이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초기 몇 년 동안 상당 부분 고객들은 이제 8인치를 더 선호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특히 파운더리 쪽에서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 고객들의 선호 부분들도 있어서 12단을 먼저 만든다고 해서 이게 팔리지 않으면 사실은 그 전략에 차질이 좀 생기는 거죠. 그래서 SK하이닉스는 개발만 해놓고 12단을 전략적으로 좀 늦추고 있는 거죠. 8단이 네, 일단은 네. 팔리는 제품이고 네. 12단은 고객이 원하면 납품할 수 있도록 준비만 해놓겠다. 근데 삼성전자는 8단에서 이미 뒤졌으니 우린 처음부터 12단으로 가겠다. 이런 전략 차이가 있는데 성공 여부는 연말쯤 돼 보면 조금 윤곽이 드러날 것 같습니다. 그 투자한 입장에서 이제 반도체에서도 이제 전공정, 후공정 뭐 등등의 이제 한때 막 그 어떤 때는 뭐 후공정이 막 이렇게 각광받을 때가 있고 어떨 땐 또 아닐 때가 있잖아요. 지금 타이밍은 어느 쪽에 조금 더 힘이 실리고 어느 쪽에 좀 더 선호가 높아지는 시기입니까? 이거 두 개를 좀 띄워야 될 것 같아요. 지금 AI와 관련돼 있는 돌풍이 한 축이 있고, 예.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메모리 가격이 상승하면서 작년에 위축됐던 반도체 시장 전체가 다시 회복되는 국면 두 개가 있는데, 네. 볼륨으로 놓고 보면은 기존 제품이 훨씬 큰 시장이죠. 아직까지는. 왜냐하면 메모리 시장만 놓고 봤을 때 작년 말 기준으로 HBM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10% 정도고, 나머지 90%는 기존의 기업용 서버, 모바일용 서버, 그래픽 서버, 그래픽 D램 뭐 이런 거잖아요. 모바일 D램. 네네네. 그래서 볼륨으로 보면 여전히 기존의 원래 우리의 주력이던 제품들이 훨씬 볼륨이 큰데 얘네들이 이제 빠르게 가격이 회복되고 있다 보니까 네. 이쪽에 대한 설비 투자 다시 재개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 거기에 대한 공장 가동률을 높이면서 소부장에 대한 니드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쪽도 굉장히 지금 좋은 상황입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이제 하이닉스나 삼성전자에서 이제 수익성 관점에서 보면 마진율이 HBM 쪽이 훨씬 높은 거죠. 고부가가치 제품인 거죠. 네. 그래서 매출보다 이제 이익 기여도는 훨씬 높은 것들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대한 투자에 대한 비중이 더 높아지는 건 사실이긴 해요. 네. 근데 성장 속도로 볼 거냐, 전체적인 현재 볼륨으로 볼 거냐에 따라서 양쪽 다 저는 소부장 기업 입장에서는 열려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양쪽 다 사실은 누구나 다 수혜가 있을 것 같은데, 미래 성장 쪽을 보면은 아무래도 성장률이 중요하긴 하니까 네. HBM 관련된 쪽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한 손을 들어주는 거고 주가가 그쪽에 빠르게 반영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거는 결국에는 후공정 쪽 중에서도 특히 HBM 관련돼서는 우리가 두 가지가 있잖아요. 결국에는 위로 쌓아놓다 보니까 이게 TSV라고 해서 관통형 전극을 꽂아야 되니까 네. 그걸 애치해야 되는 장면 부분들이 있고, 또 그것을 더 필링해야 되잖아요. 카파라든가 이거 더 필링해야 되는 장비와 또 머티리얼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 그냥 우리가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건 이제 한미 반도체 관심을 갖던 것들은 결국에는 8단이 됐든 12단이 됐든 그 두 개를 접합해줘야 되는데, 그 본딩 머신이 이제 한미 반도체가 독보적인 기술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 수혜를 가장 많이 발랐던 거고, 이제 여전히 계속 갈 거고요.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결국에는 머신이 필요하면은 머티리얼도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그건 이제 매스 리플로우를 방식을 사용하다 보니까 매스 리플로우를 위한 이제 에폭시 계열의 머티리얼이 필요한 거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그걸 이제 필름 방식으로 하고 있죠. 서로 네.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넌 컨덕티브 이제 필름 머티리얼 같은 것들을 생산할 제품들이 있어요. 케미컬 기업들인데 그래서 이런 기업들하고 또 하나는 최근에 이제 각광을 받던 것들이 HBM 같은 경우들은 기존의 GDDR과는 이제 다른 테스트 기술이 필요한 거고 테스트 장비가 필요한 거죠. 네. 그런데 훨씬 중요한 거예요, 옛날보다도. 왜냐하면 옛날에는 칩 단위에서 페일류만 생각하면 됐는데 지금 아파트 같이 8단, 12단을 쌓아놨는데 이게 하나가 페일하면 전체가 페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독립적으로 우리가 이거를 수리할 수 없고 독립적으로 교체할 수 없는 거죠. 한 몸이 돼버렸으니까. 네.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페일 자체를 처음부터 이제 막아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페일 되면 나중에는 이거를 케어를 할 수 있다, 리페어를 한다, 이런 어떤 가능성이 열려 있었는데 지금 그게 좀 어려워졌던 상황이고, 그래서 테스트 쪽에 굉장히 좀 더 깐깐해졌던 상황. 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퀄 테스트가 그냥 길어지는 게 테스트가 옛날 일반적인 그래픽 D램보다 훨씬 더
굉장히 높은 사양의 기준을 맞춰줘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다음에 그 패키지 레벨까지도 다 통과해야 되는 것들. 그러다 보니까 아예 처음부터 그 패키지 레벨에서 우리가 자체로 테스트를 아예 통과시키고 나가는 게 훨씬 더 빠른 거죠. 안정성도 높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HBM 전용 테스트 장비에 대한 수요가 높아질 거라 보고 있어서 이제 그쪽에 이미 납품이 시작된 기업들에 대한 기대가 높은 상황입니다. 그 테스트 하는 게 말씀 들어보니까 진짜 중요하네요. 이게 테스트가 결국 이제 예전에는 칩별로 다 뭐 테스트 당연히 했겠죠. 근데 요건 이제 하나 문제 생기면 하나 끝 이렇게 이제 하면 되는데 이제 8단 12단 쌓으면 이제 8단 12단 중에 한 개만 문제가 생겨도 전체를 그냥 다 버려야 되는 이런 상황이 그쵸. 된다는 거죠. 이전에는 이제 예를 들어서 그래픽 칩셋에 대한 드럼이 작으면 제일 적은 게 6개, 8개, 12개 정도. 그러니까 GPU가 가운데 있으면 둘레를 둘러싸고 있는 형태였거든요. 그럼 하나 페일 나면 이걸 교체하든지 아니면 그때는 다 회로 배선 자체가 밖으로 연결돼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을 그냥 우리가 리페어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리페어 자체가 불가능한 거죠. 전체적인 칩셋을 만드는 업체가 그 하나를 리페어하는 게 불가능할 정도. 왜냐하면 관통형 전극이니까 내부로 들어가 있는데 이거를 리페어한다는 게 불가능한 거고 밖으로 나와 있던 전극이 대부분 다 기판 안으로 직접 들어가는 형태를 받고 있다 보니까 잘못하면 칩셋 전체를 다 교체해야 되는 상황. 그러다 보니까 HBM 메이커 입장에서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입장에서도 본인들이 모든 페일을 사전에 우리가 스크리닝 해가지고 완벽한 것들을 고객한테 주지 않으면 고객 입장에서 실장에서 페일이 나기 시작하면 신뢰가 확 떨어져 버리는 거죠. 비싸니까 하나가 5천만 원이 넘으니까. 그러다 보면은 그 고객 입장에서 공짜로 바꿔버리고 싶은 마음에 유혹이 느낄 수 있는 거다 보니까 결국에는 칩 메이커에서 완벽한 테스팅을 하고 보내는 것이 가장 안전한 전략입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그 플로우들을 잘 생각해 보면 어느 쪽에 내가 반도체를 많이 투자한다면 어느 쪽에 투자할지에 대한 힌트를 아마 꽤 많이 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저도 이제 감이 대충 왔고요. 이제 그 회사들만 잘 찾으면 되겠네요. 그렇죠. 제가 사실은 뭐 알지만 기업명하고 좀 웬만하면 너무 알려진 걸 제외하면 이제 안 하는 게 이제 혹시라도 또 오해를 받을 여지가 있는데 이 정도 힌트를 주면 검색해 보면 다 나오거든요. 그 중에 뭐 상장한 업체들도 상당히 많이 있고요. 5분이면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이주환 박사님 오랜만에 모셔서 일단 눈으로 좀 감탄을 좀 많이 했고요. 몸이 많이 좋아지셨고요. 예, 그리고 이게 부담되네요. 다음에는 좀 더 운동을 열심히 해가지고 변화를 보여드려야 되나요? 자, 그리고 아마 이 반도체 투자에 관한 여러분도 아마 많은 힌트를 좀 얻으셨을 것 같습니다. 자, 저도 한번 끝나고 살살 검색 한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주환 박사님 오랜만에 너무나 반가웠고요. 조만간 다시 한번 또 반도체는 아마 올 한 해 내내 또 이슈가 좀 될 것 같으니까 또 자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오프닝벨 라이브가 시작할 시간이지요. 네, 오프닝벨 라이브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오늘 시장 또 우리 국장은 어떻게 시작하는지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에 다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비루한 몸이라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6월 가격 인상 전 마지막 구독료 할인 혜택도 놓치지 마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